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AI 거품 논란을 딛고 반등했습니다. 기술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고 ADP 민간 고용 지표 개선으로 경기 회복 기대가 확산했습니다. GM과 포드 등 자동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관세 권한을 놓고 첫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한국 등 100여 개국에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이 쟁점이며 판결에 따라 글로벌 통상 질서와 한국 수출 전략에 영향이 예상됩니다. 달러 가치가 급반등하며 달러 인덱스가 3개월 만에 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500원 돌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연초 약세를 보였던 달러가 최근 빠르게 회복세로 전환했습니다. 네이버가 6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단 2호 컨퍼런스에서 AI 시대 전략을 발표합니다. 최수연 대표는 AI 에이전트의 비즈니스, 산업, 공공 분야 확장 계획을 공개하며 네이버는 내년 모든 서비스와 연동되는 AI 에이전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다행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크게 보면 상승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도 동조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관세로 피해를 봤던 자동차와 마이크론이 특히나 더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ADP 민간 고용을 확인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게 됐죠. 보통 이제 고용 시장이 탄탄하면 금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악재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제는 굿뉴스를 그대로 굿뉴스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 시장이죠. 어제 양 시장에서 모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상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던진 규모를 그대로 개인 투자자가 받아낸 형국이라서 오늘 분위기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다행히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이 안에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마감 상황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이제 제약 바이오 볼 시기다라는 말씀 많이들 하시죠. 일단 실적 잘 지키는 종목하면 또 셀트리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투톱이 크게 흔들렸죠.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개인들이 좀 끌어올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말아올리면서 마감을 좀 지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인지 심리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사가 더 많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거다라는 시각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상 열어보고 나니까 위법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아직 심리 중이라서 판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품목관세로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세 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법원 한마디, 뉴욕 증시 요동입니다. AI 버블론이 펼쳐지고 나서 급락했다가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배경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뉴욕 증시 일제히 다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번 반등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 경제권이라고 이제 행정명령권을 비상 조치를 취한 것인데 이게 10에서 50% 고율 관세 조치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의문을 제기한 거지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완곡하게 표현한 것뿐이지 사실상 지적을 한 겁니다. 잘못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 사안이 상당히 큰데 이게 이제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미 붕화된 관세의 일부가 철회되거나 환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감이 퍼지니까 수입의 부담이 줄어들 수 없게 되는 그런 전망인데요.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제조업 대형주가 각각 2.7%씩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 중장비주들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캐터필더 같은 게 3.9%까지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주식들은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이게 거의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자 이제 AI주죠. 이제 끌고 와 있는 AI주들도 반등을 했습니다. 전날 급락했던 인공지능 종목들이 다시 매수세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AMD는 약간 실적 발표 전에는 살짝 이제 뛰었는데 마감 전까지 2.5% 상승했는데 여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게 이익 실현을 이제 매물을 이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브로드컴 1.9% 이제 상승했고요. 마이크론이 많이 뛰었습니다. 9% 이상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라클도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전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만회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전날에 이제 팔란티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회복세를 못했습니다. 그냥 다만 이 약세로 1.4% 정도 이제 떨어졌는데 팔란티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한번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AI주랑은 팔란티가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방산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전반주로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어쨌든 온도차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는 계속 주목을 받았고요. 더 이제 좀 약간 주목을 받는 경기 지표입니다. 경기 지표도 좀 나왔는데 민간 조사 기구의 ADP 보고서에 따르면 10월에 이제 민간 부분의 고용이 42,000명으로 계속적으로 2달 연속 감소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지금 채용을 그러니까 빅테크라든가 이런 데는 어쨌든 고용을 계속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소규모 사업자들 고용이 줄어든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같은 날 발표한 어쨌든 공급관리 ISM 서비스 지수는 52.4%로 8개월 만에 가장 빠른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불 가격 지수가 70으로 이제 급등을 해서 관세 인상의 기업의 투입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가 나오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일하기 약간 힘든 구조가 아닌가, 경제하기 힘든 구조를 이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을 것 같고 결국 미국 경제가 성장세는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만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볼 때 12월 금리 결정이 어쨌든 변수가 되지 않을까. 리사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이제 인하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성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의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둔화가 다시 나타나면 금리 인하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관세 판결이라든가 향방이라든가 AI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당분간 시장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와 AI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유심히 보시면서 아마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현재 심리 중입니다. 만약에 위법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권 발행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채권이 발행되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에게는 부담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도 좀 유념해서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반등에 성공을 좀 했는데 정말 반등의 회복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짝임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단숨에 되살리기에는 이제 약간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산업 전반에 투자 대비 수익률 둔화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너무 과잉 투자를 하지 않느냐, 메타가 특히 이제 이 부분에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열이 식는 단계라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어쨌든 기술적 반등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 전문가들도 이제 단기 조정 이후에 기술적 매수세가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전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업종별로는 종목별로 온도차가 조금 있습니다. 데이터 인프라와 이제 반도체처럼 실질 수익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약간 투자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견조한 반면에 아직 뚜렷한 사업 목표가 없는 스타트업이라든가 또 다른 빅테크들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AI 산업에서 주가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라든가 뭐 어쨌든 뭔가 보여주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장 막판에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건 로이터 통신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중국산 그 데이터 센터 지을 때 중국산 칩만 사용하라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왔다고 하고요. 완공률이 30% 미만인 데이터 센터는 미국산 칩을 없애거나 이미 주문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하라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인텔이나 AMD까지 같이 좀 영향을 줬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픈 AI 상장 계획 없다입니다. 상장과 관련한 내용들이 며칠 전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AI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IPO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정을 좀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 확충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 요청은 좀 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이제 월트리스트가 이제 5시간 전에 열렸던 건데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PO는 지금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사가 계속 왜냐하면 정말로 투자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요. 오픈AI가 상장되면 정말 날아갈 것 같으니까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이제 현재 목표는 상장 준비가 아니라 자신들은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과 연구 개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CFO는 회사를 더 한 단계 더 올리는 것에 집중을 하고 지금은 수익성보다 확장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오픈AI가 원래 예정됐던 2027년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IPO를 가다 보면 아무래도 실적에도 해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사이즈를 키우고 완전히 1등이 된 다음에 하겠다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결국 이제 수익보다 확장성을 우선시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AI는 이제 향후 몇 년간 오라클이라든가 MS라든가 아마존 등의 6천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확보할 계획인데 이 부분이 어쨌든 AI 칩이 감가상각이 불확실성되면서 자금 조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 도와달라는 건 뭐냐면 보증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을 보증을 해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받아서 이제 대규모 이 부분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 보증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제 차입금 비용을 낮추고 투자 규모를 키울 수 있다라고 이제 CFO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픈AI가 이제 지난해 성장이 올해도 이제 가파른데요. 130억 달러 정도 이제 매출이 예상되고 있고 이건 어쨌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도 이제 약정으로 보셨던 기업 고객도 30에서 40%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위험성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일단은 이제 챗GPT를 무료로 이용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무료로 서비스를 많이 하는 곳이 좀 많고 학생이라든가 저소득층 등이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 너무 막대하고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수익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을 내려면 그래서 이제 더 투자를 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장기 성장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성장 대신 이제 정부 대신에 초대형 투자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선택이 이제 AI 산업의 제가 볼 때는 주도권에 대한 승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투자자 입장에서 지나친 확장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향후 몇 년간 이 흐름을 좀 보시면 오픈AI의 선택이 어떤지는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이게 어쨌든 투자자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게 무리한 것인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오픈AI 자체에 대한 것보다 이걸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선택이 옳은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2027년에 IPO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상 확산이 좀 된 건데요. AI 모델도 개발을 해야 되고 인프라도 만들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IPO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장설에 힘을 좀 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상태인 거고요. IPO 대신에 정부 지원을 택한 오픈 AI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전략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미래를 위한 선견지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이제 이 국가 규모급의 규모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가 실제로 오픈AI가 보유한 컴퓨팅 파워는 2기가 파워인데 2년 전보다 10배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픈AI는 자신들은 국가기관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선두를 지켜야 전 세계를 어쨌든 장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빠른 적자 확대를 기록 중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건데 수익보다 성장에 집중한 전략이 이제 차친 흐름에 따른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이런 걸 이뤘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샘 올드먼 CEO의 어떤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픈AI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AI 산업에 철도를 깔고 있는 관계다. 문제는 그 철도 위를 달릴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철도가 이따 다 깔리면 그다음부터는 열차가 달릴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결국 그런 이야기를 볼 때는 이런 것이 성견지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IPO 대신에 정부 지원을 선택한 오픈 AI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999달러 애플 노트북 나온다이고요. 애플이 999달러짜리 맥북 에어보다는 저렴한 새로운 맥북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맥북이 이제 제일 싼 게 999달러인데 뭐 쓰기 좀 힘듭니다. 요거보다 낮은 단계에 쓸만한 걸 내겠다는 거죠. 이제 더 저렴한 맥북을 내겠다는 겁니다. IT 전문 매체들이 최근에 이제 아이폰 16 프로에 탑재된 A18 프로 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맥북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확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밌는 건 이 칩이 아이폰용으로 설계됐다는 겁니다. 성능은 M4랑 이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나 뭐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 체감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 들어가는 것인데 비용 정감과 어쨌든 보급형 시장에 진입을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지금 보시면 이런 노트북들 사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롬북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롬북이 뭐냐면 서핑과 이런 것만 주로 합니다. 서핑과 이제 문서 작업만 하는 이런 용인데 이게 한 30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겨냥해서 애플이 좀 더 자신들의 로열티와 이런 것들을 해서 요것도 조금 비싸게 내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의 실버라든가 스페이스 그레이스 외에도 핑크, 옐로우, 블루가 나오는데 노트북이 핑크가 어떤 색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마 이것도 컬러 라인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 같은 교육용이라든가 보급형 시장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크롬북이라든가 윈도우 기반의 저가형 노트북을 장악하는 시장을 아마 점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애플의 맥 기반을 써보지 않은 분들은 쓰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건 염두에 두시고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걸 좀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애플이 고가 전략을 벗어났을 때 대중간의 신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공식 일정이나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출시 시점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맥북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맥북 SE라든가 맥북 라이트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애플은 콧대가 그동안 좀 높았던 편인데 이번에는 저가형 노트북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 그리고 간단한 미디어 편집 정도 가능한 수준으로 저가형 맥북을 내놓는다라는 키워드이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크롬북이나 윈도우 노트북 이런 결정이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일단 애플 주가가 좀 상승세를 기록하지. 왜냐면 이게 시장 확대를 측면이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애플 노트북 점유율은 9%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노트북과 크롬북이 장악한 보급형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거의 존재감이 약했습니다. 지금 가격은 700에서 800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학생 입문자 교육기관 시장에 크롬북이 압도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하거든요. 저렴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초기에 막 하면 10초 만에 이제 구동되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데 이번 시제품으로 그동안 이제 접근하기 어려웠던 저가형 수요를
공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태블릿 시장까지 공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고가 태블릿까지 공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맥북의 생태계의 진입 장벽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맥북을 써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맥북을 써보지 않은 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함으로써 이제 사용자들 늘면서 생태계를 확대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에는 가장 싸다는 크롬북 시장에 진출하면서 애플의 고가 라인 이쁜 것들이 또 다르게 이 시장까지 점령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가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에 대해서 애플은 공식 답변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시장 확대 측면에서 투자자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애플의 최저가 맥북이 지금 $999인데 요거보단 더 낮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리포트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셀트리온에 대한 키움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리포트의 제목은 바로 시밀러 캐시카우로 신약 모달리티 확장입니다. 최근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즉 복제의약품으로 쌓아온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신약 개발과 파이프라인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23만 원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리포트의 핵심 내용과 함께 셀트리온이 최근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의 3분기 실적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3분기 연결 매출은 1조 290억 원, 영업이익은 3,014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7%, 그리고 영업이익은 45%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시장이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은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이번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만큼 시장의 충격도 제한적이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의 조정이 선 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그 실적 내용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적이 이번에 그래도 잘 나왔던 이유는 핵심은 바로 신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 제품 매출은 전년보다 19% 늘어나서 9,6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제품들이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새로 출시된 제품들이 무려 52%나 성장을 하면서 전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같은 이런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항암 분야에서 시밀러 제품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다만 진펜트라는 예상 매출 426억 원보다 낮은 2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제품들의 성장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키움증권은 진펜트라의 내년 매출 전망치를 기존 1,571억 원에서
1,010억 원으로 다소 낮추긴 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신규 시밀러 제품이 수익성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원가 구조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TI 개선 효과 덕분에 지금 3분기 원가율이 39.2%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건 작년보다 8.3%포인트나 낮은 수준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익 구조가 이제는 점점 더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4분기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은 지금 셀트리온의 4분기 매출을 1조 1,838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3,880억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신약기술 도입과 관련된 선급금 144억 원 지출이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좀 4분기 매출을 추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셀트리온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신약 모달리티 때문입니다. 즉 신약 기술 체계 확장 때문인데요. 셀트리온은 지난달 말부터 연달아 신약 후보 물질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먼저 10월 31일에는요. 국내 다중항체 전문 기업인 이 머스트 바이오로부터 이 부분에 3중 항체를 도입했습니다.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3가지 표적 단백질을 한 번에 겨냥할 수 있는 면역 항암 신약 후보인데요. 셀트리온은 이 후보 물질의 비임상 시험부터 임상, 허가, 그리고 상업화까지 모든 과정들을 직접 주도하게 됩니다. 만약 개발이 성공할 경우에는 머스트바이오에게 최대 7,125억 원의 마일스톤과 로열티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선급금은 약 395억 원으로 알려졌고요. 이어서 다음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4일에는 셀트리온이 미국 바이오텍 기업인 카이진과 함께 FcRn 억제제에 대한 신약 후보 물질 2종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도 살펴보시면요. 최대 1조 620억 원 가량의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선급금은 114억 원 수준이고요. 결국 초기 투자 부담은 낮긴 하지만 만약에 개발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FcRn이 뭐냐라고 좀 살펴보시면 우리 몸속에서 항체가 오랫도록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이게 원래는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긴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항체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데 쓰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FcRn 억제제는 이 단백질의 작용을 막아주는 약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속에 남아있던 질병을 일으키는 항체들이 빨리 분해가 돼서 염증이나 통증을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런 기전을 가진 약물들이 차세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퓨처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FcRn 억제제 시장 규모는 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2035년에는요, 약 4조 8천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번 기술을 도입하게 된 건 결국에는 미래 성장 기반을 한층 넓힌 행보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 모달리티 외에도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 부분입니다. 셀트리온은 이번 주 11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에서 열리는 면역 항암학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중항체 신약의 전 임상 데이터를 공개했는데요.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HER2가 많이 발현이 되는 종양을 겨냥한 면역 항암제입니다. 동물 실험 단계에서 지금 높은 항암 효과와 그리고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 약을 베스트 인 클래스, 즉 현재 개발하고 있는 약들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신약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램시마나 트룩시마처럼 시밀러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던 셀트리온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을 넓히게 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셀트리온의 행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셀트리온이 이제는 시밀러 구조에서 신약 구조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시점에서 주가 밸류에이션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지난 2022년에 합병 이후 눈에 띄는 신약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가 꽤 오랫동안 횡보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달아 이 신약 기술들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좀 이제는 기업 가치가 새롭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키움증권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한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가는 23만 원을 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탁 넘어가서요. 셀트리온은 어제장에서 0.8%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17만 4,900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결국에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어제장에서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초입에 진입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기업 가치가 새롭게 평가받는 시점이 되겠고요. 셀트리온의 주가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앞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밀러 기업에서 이제는 신약 개발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승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된 키워드 3가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크게 흔들렸는데 사실 투심과 별개로 HBM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스토리가 탄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4 관련해서 가격 인상 소식도 있어서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목받는 게 효성중공업인데요. 어제 흔들림이 있었지만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네이버가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피지컬 AI와 관련해서 1조 원대 투자 유치 결정 소식도 같이 전했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개장하고 이 프로그램 마감할 때쯤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돼서 이 속보로 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3,800선이 무너졌다가 다시 4,000선 위로 올라왔다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하루였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는 특히나 반도체 투톱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상황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어제 시장 좀 많이 출렁였습니다. 특히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컸는데요. 이로 인해서 눌리는 모습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개인의 매수세 덕분에 좀 빠르게 반등을 하는 변동성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은 특히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을 던졌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동반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10만 전자를 이탈하는 모습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소폭 회복하면서 10만 6천 원에서 마감을 했고요. 하이닉스 또한 4% 넘게 급락하다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57만 9천 원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이번 하락을 AI와 반도체 섹터의 피로감 해소 구간으로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과열이 됐던 만큼 일부적인 차익 실현이 나온 것뿐이지 이 AI 산업의 펀더멘탈, 즉 산업 체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은 추세 전환이 아니라 그동안 AI 반도체 기대감으로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주가의 숨고르기 단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순히 숨고르기로 볼 수 있을지 이제 오늘 시장 개장하고 나면 좀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9%까지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1%까지 어쨌든 개인이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덜어냈고 그 부분을 오롯이 개인이 좀 받아낸 형국이라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가 HBM4 관련해서 가격 인상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작보다 50% 정도 올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이 HBM4 6세대한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50% 가까이 좀 올렸는데요. 이 하이닉스는 지난 3월에 세계 최초로 HBM4 샘플을 전달을 했고 6월에는 초도 물량 공급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엔비디아와의 본 계약을 최종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가격은 제품당 약 $560, HBM3E보다 절반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엔비디아가 처음에는 이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좀 난색을 표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이닉스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인정하면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하이닉스의 HBM4 세대에서도 가격 협상 주도권을 준 채 이 시장 1위 입지를 지켰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HBM4는 현재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이죠. AI 칩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HBM의 전동 속도와 전력 소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격 인상은 단순히 단가 조정이 아니라 이 기술 리더십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네, SK하이닉스는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고 고객사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도 받아줬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의 전략도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컨콜에서는 HBM3 12단 그리고 HBM4 소식을 좀 긍정적으로 전한 바가 있습니다. 삼성의 반격은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이번 3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뚜렷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HBM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호재를 또 내놓기도 했죠. 메모리 강자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시장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최근에 발표한 것들을 좀 먼저 살펴보자면요. 이 반도체 부문에서 특히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단연 HBM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번 3분기부터 HBM3E 공급을 본격화했고요. 또 4세대 제품인 HBM4는 이미 샘플 출하를 완료했으며 내년 양산 물량은 벌써 전략 계약 완료, 완판 상태입니다. 기술적인 수준에서도 결국 삼성은 지금 하이닉스를 거의 따라잡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앞섰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HBM4 관련해서는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고 모든 글로벌 고객사에게 샘플이 출하된 상태다라고 말하면서 11기가비트 이상의 성능을 낮은 전력으로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발언들은 삼성이 엔비디아 공급망에 완전히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삼성은 기술력으로, 하이닉스는 시장 주도력으로 승부를 보는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사가 모두 사실 투자 규모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전쟁까지 펼쳐질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시설 투자액이 47조 4천억 원 수준인데요. 내년에는 50조 원대 이상까지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는 반도체 투자, 즉 HBM 증설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이닉스 또한 올해만 29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데요. 2026년에는 3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결국 두 회사 모두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체력 싸움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기술 경쟁력을 무기로 이 점유율 확대를 좀 노리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선제 공급과 가격 주도권으로 맞서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키움증권은 삼성이 HBM4를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게 된다면 매출이 올해 11조 4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24조 7천억 원까지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HBM4라는 6세대 시장이 새롭게 열리면서 삼성전자가 뒤처졌던 그 시장을 HBM4를 통해서 더 가지고 갈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4 시장을 누가 선점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넘어가서 두 번째 키워드로 효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종목이 참 비싸다라고 느끼긴 했는데 증권가에서 나왔던 TP를 보니까 300만 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올라갈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텐데요. 효성중공업의 현재 주가 상황부터 좀 수치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일단 효성중공업 올해 좀 주가 상승률 추이만 보더라도 정말 가파릅니다. 최근 흐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일 기준으로 효성중공업은 9%대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232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일에는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제 코스피 약세 흐름으로 인해서 좀 동반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여전히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과 비교하면 주가가 480%나 폭등한 수준인데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4에서 50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은 200만 원을 훌쩍 넘으면서 국내 증시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 된 겁니다. 특히 효성중공업이 고려 아연 이후 7년 만에 200만 원을 돌파한 종목이라는 점이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도 좀 좋게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2,198억 원, 전년 대비해서 97% 증가했고요. 매출은 1조 6,241억 원으로 40% 이상 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전력기기 업황 호황이나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들이 한 번에 맞물리면서 이 효성중공업의 주가를 밀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무거운 주식이 계속 이렇게 오름세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성큼성큼 좀 잡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만 원까지 높여 잡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싼 주식이 된 배경, 그건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앞에서 좀 언급을 했듯이 전력기기 산업의 슈퍼 사이클이 맞물렸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AI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확대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점점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이걸 감당하려면 초고압 송전망이나 대형 변압기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바로 이 분야의 대표 기업입니다. 이 초고압 변압기와 가스 절연 개폐 장치 같은 대형 전력 설비를 세계 주요 전력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들도 이런 흐름에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이 나란히 목표 주가를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로 상향을 한 건데요. 이 NH투자증권의 이민재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 유틸리티 기업들이 송전망 투자를 현재 크게 늘리면서 효성중공업의 주문까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는 해외 법인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북미 전력망 구축과 유럽의 친환경 전력 인프라 전환과 맞물리면서 수익 수주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 효성중공업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 공급망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주가 상승의 그 뿌리를 좀 찾아보면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과 유럽에서의 활약이 좀 눈에 띈다고 합니다. 해외 행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일단 미국과 유럽이라는 두 축으로 계속해서 전략적인 확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부터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9월입니다. 지난 9월에 미국 최대 송전망 운영사와 약 2천억 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765kV 초고압 변압기나 차단기 같은 제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남부나 동부 지역에 좀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사실 기존과 대비했을 때 송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대용량 전력을 장거리로 좀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이런 수요들이 폭증함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멤피스 공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765kV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 거점이기도 합니다.
유럽 시장도 움직임들이 좀 활발합니다. 지난달에는 네덜란드 아르넘 지역에 유럽 R&D 센터를 건설한 바가 있는데요. 효성중공업의 첫 글로벌 연구 거점이기도 합니다. 친환경 전력기기나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특히 친환경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경 규제가 매우 까다로운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변압기에 사용되던 육불화학 가스 사용이 제한되면서 효성중공업은 이를 대체할 친환경 차단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현준 회장은 네덜란드와의 유럽 연구기관과 협력을 하면서 새로운 전력 기술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변압기, 전력 설비 3대장도 어제 좀 큰 흔들림이 좀 나왔었는데 방금 살펴봤던 효성중공업은 지금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에서 6%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HD 현대일렉도 4%, LS일렉트릭도 한 5% 정도로 그 전에 있었던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이 일단은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네이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 컨콜에서는 내년에 한 1조 원 정도 투자 유치 소식을 밝혔습니다. 피지컬 AI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투자 규모와 배경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사실 이번에 투자를 보여주면서 네이버는 확실하게 이 방향성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AI를 본격적인 신사업 축으로 삼고 GPU 같은 반도체에 1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희철 최고 재무 책임자는 앞으로 피지컬 AI 같은 신규 사업이 커지면서 GPU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구독형 GPU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3분기까지 투자액만 7천억 원이 넘는데 결국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올해 총 투자액도 1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피지컬 AI 때문인데요. 최근에 엔비디아와 손잡고 이 산업용 AI 플랫폼 개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AI 인프라와 산업 솔루션을 모두 갖춘 AI 기업 생태계로 도약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그리고 로봇 쪽에서 상승세가 긴 시간 동안 나왔던 그 배경 중에 하나로 보면 피지컬 AI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러면 정확하게 피지컬 AI라는 키워드는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말 그대로 현실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AI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로봇이나 자동화, 스마트 시티와 같이 이런 것과 연결된 기술들을 의미한데요. 사실 네이버는 이 시장에 이미 일찍 끼어든 바가 있습니다. 2017년에 네이버랩스를 설립하면서 관련 기술 연구를 좀 꾸준히 해왔는데요. 최수연 대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네이버는 피지컬 AI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선행 연구를 해왔다라면서 공식화했습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 좀 기술 플랫폼이 핵심적으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크입니다. 아크는 다양한 제조사의 로봇을 통합 관리하는 로봇 운영 체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얼라이크가 있는데요. GPS가 닿지 않는 실내에서도 로봇이 정확한 위치를 인식하도록 돕는 공간 인식 기술입니다. 해당 두 가지 기술들은 이미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으면서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에는 사실 연구 중심이었던 기술들을 이제는 사업화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네이버의 피지컬 AI 사업은 이제 연구에서 시장으로 이동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피지컬 AI랑 관련된 내용까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이제 단순히 검색이나 쇼핑에 AI를 붙이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용 로봇이랑 물리세계까지도 같이 좀 AI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기 실적도 좀 뜯어봐야 될 텐데 이 안에 실제로 AI를 넣어서 효과를 본 부분도 좀 드러났을까요? 네,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번 3분기 실적을 좀 안을 들여다보면 AI가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실적을 좀 살펴봤을 때 3분기 매출은 3조 1,381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지금 3조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은 5,706억 원으로 순이익은 7,347억 원, 모두 역대 최대 규모가 나왔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봤을 때도 모든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는데요. AI 도입 효과가 톡톡히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개인화로 인해서 추천 강화 덕분에 홈피드 일일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AI 기반 광고 솔루션인 애드부스트도 광고 효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부문들이 안정적이기는 했으나 특히 커머스 부분이 증가세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5.9% 성장했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안에서 사용자 맞춤형 추천 기능을 강화하고 N배송 확대나 멤버십 혜택 강화가 맞물리면서 실적이 좋아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엔터프라이즈 부문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요. 이 서비스형 GPU라는 구독 서비스까지 신규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14% 이상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최수연 대표는 온서비스 AI 전략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AI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확장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이버는 오늘 중요한 행사가 하나 예정이 되어 있죠. 오늘 네이버 컨퍼런스 단2호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2호가 네이버에서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2호를 이 자리에서 공개할지가 시장 안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로봇주의 흐름도 혹시 모르니까 개장하고 나서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네이버 중요한 이벤트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승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그래도 3대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장에서는 AI 거품론이 불거지게 되면서 지금 기술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간밤에는 이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는 인식 속에서 그래도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 정부 셧다운이 지금 36일 차에 이르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관세 적법성을 두고 미 대법원의 심리 개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과연 국내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점도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될까요? 국내 증시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전략들 세워볼 텐데요. 어제 국내 증시는 검은 수요일을 맞았습니다. 미국발 AI 거품론 때문에 장중 3,900선이 깨지기도 했고요. 다행히 오전에는 지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개인들이 매수세로 좀 방어를 해주면서 4,000선을 회복하면서 겨우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게 될까요? 네, 일단 지금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분위기에서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상승으로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6%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틀 동안 외국인들의 매도가 하루 평균 2조 원대를 넘어서는 매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의 매도가 그렇게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 변동성도 굉장히 컸는데요. 뭐 그동안 이제 국내 증시가 올라갔던 부분을 보게 된다면 거의 쉬지 않고 계속 달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정이 한 번에 터지면서 크게 한번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 미국 증시 쪽에서의 이제 촉발된 이 조정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준 건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의 조정은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내부적으로도 좀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이 적법 여부에 대한 이제 심리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판결이 트럼프한테 불리한 측면에 이제 이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제 미국에서 이 정책 행보가 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관세로 인해서 벌어졌던 수입도 어떻게 다시 또 이 배분을 또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AI에 대한 거품론까지 터졌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그 하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개별적인 어떤 불안감들이 국내 증시까지 넘어와서 이제 변동성이 좀 폭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전날에 2% 이상의 조정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어제 이 조정이 한 2, 3%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6%까지 한 번에 이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올 수 있는 조정들을 단 이틀 만에 조정을 한번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가 매수의 이 매수세가 오늘장에서는 좀 몰릴 수가 있고 미국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어제의 그 하락 변동성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을 좀 빨리 끝내고 단기의 하락을 좀 마무리 짓고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 이 반등장이 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의 수급이 되게 중요하겠죠. 2조 원대를 2번 정도 나눠서 또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오늘장에서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 주는가 그리고 또 어떤 업종 위주로 매수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 하락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검은 수요일을 맞았던 어제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트럼프 관세 적법성에 관련해서 판결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 그래도 오늘장 안에서는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게 될지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한 매도세 보이면서 환율이 장중 1,4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가져봐야 될까요? 환율이 올라갈 때 왜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좀 불안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 심리로 달러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이제 올라간다. 그렇다면 역시 불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 위주의 지금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이제 수출 기업들한테는 경쟁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일시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로 인해서 결국은 불안해서 원달러가 이제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심리 자체가 불안한 투자 심리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원달러의 환율의 상승이 미국에서의 셧다운 장기화와 트럼프의 이제 이번에 판결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도를 통해서 외국인들 자금이 이 증시에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원달러 환율의 이 상승이 이제 불안 심리 플러스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 또 달러 수요로 이어지면서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국내 증시의 시장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좀 밀접한 연관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만약에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 올라갔다가도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최근에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면서 그리고 또 완화의 조짐으로 가면서 환율의 하락이 나와줘야 국내 증시 역시도 이번에 올라가면서 4,200포인트를 넘어가는 흐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달러 환율의 최근의 이 상승 자체는 국내 증시에는 당연히 좀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환율이 장중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흐름 역시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또 주의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본다면 환율이 올라갔을 때 외국인들의 오늘 매수가 아니라 또 매도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환율의 그 현재 흐름과 국내 증시의 연관성은 충분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환율이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에 많은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이 하락으로 좀 나와줘야 국내 증시에도 좀 다양한 반등의 모멘텀을 누려볼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버블론 때문에 어제 국내 반도체 투탑도 좀 낙폭을 그렸습니다. 그래도 오늘장 안에서 프리마켓에서는 둘 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종목들 어떤 자세로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뭐 전날까지 해서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어제 하루 동안에 거의 8%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5% 이상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대형주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대 머물러 있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상승이 좀 나왔던 건데,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올라갔던 폭보다 이번에 조정폭 자체는 굉장히 빨리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하려고 고민하다가 이제 그냥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제도 제가 이 전략들을 세워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이제 분위기가 대형주 쪽에서만 강세장으로 계속 이어왔다면 이제는 중소형주 쪽으로도 좀 시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에 투자를 하실 때는 중소형주 쪽, IT 뭐 소부장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 목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행히 그 전일장에 있었던 AI 낙관론이 AI 버블론 때문에 이게 지금 좀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좀 컸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이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는 인식 속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가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 정부 셧다운은 36일차에 접어들면서 역대 최장 기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오늘 국내 지수는 다시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2% 상승하면서 4,09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5% 상승하면서 91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역시나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2% 그리고 4%의 오름세 시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10만 원 회복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60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공포의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국내 반도체주들 큰 낙폭을 그렸었는데 그래도 오늘 안에서는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오늘 그 흐름이 국내 반도체주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3.3%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나 2.8%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죠. 네, 역시나 코스닥도 빨간불 다 켜져 있습니다. 알테오젠 1.13%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시세 좋습니다. 각각 2% 그리고 3%가량 큰 폭으로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장 안에서도 에코프로 5%가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2.5%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요. HLB 또한 연일 이어서 계속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침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인데요. 오늘장 안에서도 외국인들이 지금 장 초반에는 2,8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물량 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지금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지금 물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외국인이 오늘장 안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덜어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국내 증시에 대한 경계감을 좀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안에서도 이제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사실 미국 증시의 영향을 그동안 많이 받았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때 한국 증시를 이끌어갔던 이제 산업, 이 두 종목이 다 AI 관련주로 이제 올라갔던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 AI 쪽에 대한 경계감과 그다음에 한국 증시에 대한 경계감이 매도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일단은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매수가 들어왔었고 오늘 또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위 업종을 보게 된다면 정기현재 업종에서 매도가 대규모 집중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어떤 종목인지는 확인을 아직 뭐 실시간으로 나오진 않지만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두 기업은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대 삼성전자 상승 중이고 하이닉스 역시도 4%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이어진 그 시점에서 무조건 뭐 이 종목들이 빠졌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분명히 또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의 이제 중요한 키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또 언제 들어오기 시작하는가 이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제장에 워낙에 큰 하락이 나왔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저가 매수가 또 유입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시장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 반등을 이제 오전에 상승하고 나서 만약에 힘이 빠지게 된다면 결국은 추가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만약에 오늘 뭐 상승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유지를 해준다는 건 결국 이제 종가까지 양봉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시초가보다 위쪽에서 올라갔을 때 그렇다면 또 국내 증시가 이 빠른 속도로 이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어제 하락했던 부분들을 저가 매수 유입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장이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특정 어떤 섹터가 특히 강하다 뭐 이런 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들, 어제 특히나 많이 흔들렸던 종목들 위주로 이 반등폭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지금은 사실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이 반등 이용해서 오늘 아침에 뭐 종목을 매수한다 이런 것들은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충분히 오후장 끝까지 한번 보고 나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도도 이제 너무 섣불리 했다가는 팔고 나니까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 있어서 종목들을 대응하실 때는 일단 보유 관점에서 종목들을 좀 관리하는 전략들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오늘 장은 일단 끝까지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경계감이 아직은 짙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50억 원 가까이 지금 규모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팔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후장까지 끝까지 보고 매수도 또 매도도 좀 유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좀 요즘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한데 어제 네이버가 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기도 했고요. AI의 모멘텀을 좀 달면서 주가가 좀 힘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단 2호 컨퍼런스가 시작이 됩니다. 네이버 쪽으로는 어떤 전망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이버가 최근 들어서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좀 잘 잡히고 있는데요. 사실 네이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다 장기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네. 이게 장기 투자자라는 건 이제 2021년도 2020 뭐 그 당시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특히나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뭐 최고점에서 지금 많이 빠져 있고 최근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모멘텀 자체는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네이버가 그동안 이제 뭐 우리가 광고 쪽에서의 어떤 사업들만 생각을 했다면 네이버가 이제 AI 쪽과 관련해서 이제 테마들을 이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 쪽하고는 이제 로봇 관련된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두나무의 또 인수 소식이 있었거든요. 두나무의 경우에는 이제 업비트 우리나라 최대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또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에도 이 가상화폐 쪽에서 본다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 사업을 또 네이버가 추진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한 가지의 과거의 뭐 광고 쪽에서만 집중이 되어 있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찾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주가의 반등이 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25 컨퍼런스가 지금 6일부터 7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이제 이 컨퍼런스에서도 역시 뭐 네이버 쪽에서의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또 제시를 해줄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로봇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로 공개가 될지에 대한 여부들도 좀 감신사라고 지금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네이버는 이제 로봇 쪽으로도 또 테마를 좀 더 크게 탈 수 있으니까 네이버의 주가의 흐름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나왔지만 실적도 좀 호전적입니다.
그리고 광업의 경우에는 비수기 1분기를 지나고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의 경우에는 뭐 어제도 흔들렸지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건 여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승이 좀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여기에서는 매도를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자의 경우에도 주가의 조정이 한번 또 들어와 준다면 그 역시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이제 AI 사업들을 좀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나무 인수 추진까지 함께 소식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단 2호 행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과연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 행사에서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여부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의 관점에서도 주가 조정이 좀 나와준다면 뭐 네이버 한번 매수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실적 발표 여전히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오늘 APR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화장품 쪽에 좀 이렇다 할 한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 MSCI 정기 리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APR이 편입이 예상이 된다면 좀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 줄 수 있을까요? 네. APR이 화장품 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7월 달부터 해서 이제 그 모델이 장원영 씨로 이제 바뀌면서 네. 사실 시장에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장원영 효과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주가의 상승이 여기에서 또 비롯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또 이 화장품 쪽 미용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연예인 쪽하고 맞물려서 주가의 상승이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하유미 팩이 또 유행을 했었듯이 특정 이제 연예인들과 함께 이제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APR 역시도 이번에 MSCI 정기 리뷰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신규 편입 예상되는 종목으로 이게 이제 꼽힌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APR 외에도 이제 HD 현대마린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신규로 또 편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출되는 종목이 오리온이라든지 LG생활건강 화장품 쪽이지만 LG생활건강은 이제 편출이 되는 약간 좀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주의 경우에도 옥석가리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좋지만 실적이 또 상대적으로 안 좋은 종목들은 또 안 좋다라는 거죠. APR은 이번에 MSCI 신규 편입에 대한 이슈들이 그 전부터 이제 시장에서 노출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편입이 된다고 해서 이로 인한 효과가 나온다. 이건 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강력하다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 뭐 기대치를 충분히 넘어가는 실적들이 나오게 된다면 APR 주가의 상승도 충분히 여기서 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화장품주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부진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시진핑이 한국에 이제 방한 소식과 함께 화장품 쪽에 대한 이제 인식이 조금씩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지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한국의 관계 이런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도 하반기 거의 이제 막바지긴 하지만요. 연말에 또 쇼핑 시즌이 또 예상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들도 지금은 조금씩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APR 같은 경우에 MSCI 신규 편입 이슈가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상승 효과는 조금은 조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강력하게 확인이 된다면 앞으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시장이 잘 가지 않았을 때 비만 치료제 쪽은 그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그래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꽤나 많은데요. 또 간밤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비만 치료제 약값 인하를 좀 공식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점들이 국내 비만 치료제 쪽으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사실 약값 인하 자체는 이 신약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뭐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의약품을 만들고 개발하고 연구하는 이런 이제 섹터, 이 우리가 바이오 섹터라고 하는데요. 이 섹터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실적이 대부분 다 적자예요. 실적이 적자를 잡히는 이유는요.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이제 투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임상의 단계 1상, 2상, 3상까지 최종적으로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의약품으로 이제 우리가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과정도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투자되는 금액도 많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내서 약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상용화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그동안의 투자, 연구 개발비를 이제 이제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도록 약값 자체를 좀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이제 약값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그동안 개발했던 이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굳이 이렇게 힘들게 돈을 투자해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 결국은 복제약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값 인하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특정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 자체는 그 업계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회사들이 지금 현재 비만약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거든요. 이런 소식 자체가 미국의 시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쪽에 또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준비 과정에서는 당연히 또 좀 부진한 부정적인 이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비만 치료제 시장에 있어서는 좀 관련 종목에 있어서는 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관련해서 지금 약가 인하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가 인하 이슈가 그 업계에 관련해서는 좋지 않은 이슈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비만 치료제 시장 어제 많이 올랐던 D&D 파마텍은 빠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부 종목들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23% 상승하면서 4,057선 지켜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시장이 어제랑은 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어제 개장 때는 너무 떨어져서 저희가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좀 보니까 4천선 914선 지금 지나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선물 쪽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일단은 마이너스로 현재 분위기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공포에 샀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후까지 보긴 해야겠지만 네. 지금 분위기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서두를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 간밤에 미증시가 지금처럼 흘러가는 것 플러스 네. 엔비디아에 대한 추가 상승세가 나오면서 마감이 됐다면 조금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테크주들의 다수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기업의 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권으로 그쵸. 종가를 형성을 했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장 초반부터 약했느냐 그건 아니죠. AMD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테크주들이 사실 장 초반 중반까지도 강했었고 장 마감하기 직전까지도 강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장 마감하기 직전에 어떤 뉴스가 전해졌냐면 중국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자국 내 그러니까 중국 내 데이터 센터를 지음에 있어서 중국 제품 외에 반도체 칩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플러스 어떤 뉴스가 결정적이었냐면 지금 현재 발주가 나가 있는 것. 그러니까 중국 내에 들어오지 않고 발주가 나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맞아요. 전해졌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발주가 나가 있는 기업 지금 많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아니죠. 죄송합니다. 엔비디아, AMD, 퀄컴. 그러다 보니 이 세 기업의 어떻게 보면 장 막판의 흐름들이 일정 부분 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도 초반은 강하게 출발을 했지만
장 중반 후반까지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수급에 대한 깨름직함은 지금 떨쳐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현물에서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걸 정말 대단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력으로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어제처럼 만약 또 대량 바스켓 매도가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 또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이 부분은 조금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파생 시장에서 지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방향성 자체가 매도 포지션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었던 매수 포지션을 지금 거의 다 청산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여기서 조금 더 가지고 있던 매수 포지션을 청산을 하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또 매도 포지션으로의 전환을 이들이 고민하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까지 왔기 때문에 파생 시장에서의 수급 흐름도 앞으로는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어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오늘은 한 1% 정도로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이 찍혀 있긴 합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개인 투자자가 어제도 그 물량을 다 받아냈고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가 덜어내면서 거의 비슷하게 개인과 기관이 또 받아내는 개장 초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비투나 신용잔고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외국인 물량을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다 받아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매수 분위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일단 어제와 같은 현상들이 왜 나왔고 네.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IT를 포함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좀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을 고민을 해보면 저는 나름대로 제 어떻게 보면 결정을 ETF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ETF 요? 들어요. 오. ETF의 수량이 네.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 시장뿐 아니라 미국 증시를 추종하는 ETF들도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 ETF가 만약 3개에서 5개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반도체 ETF의 다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을 일정 부분 담을 들어가 수밖에 있죠.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ETF를 개인 투자자 및 다른 기관 투자자가 사게 되면 네. 프로그램으로 그들이 포함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그들이 이야기한 비중만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반대로 그 ETF를 팔게 되면 네. 그 비중만큼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제처럼 바스켓 매도라고 하죠. 한 주, 두 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ETF를 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ETF와 연관되어 있는 상품들의 연관되어 있는 주가들의 어떤 매도 물량이 단기간 안에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 것들을 좀 우리가 경험을 했던 그러한 상황이라 당분간 이런 변동성은 계속 네.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경계감을 좀 가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새로운 시각이긴 네. 하네요. ETF에 대한 수량이 좀 늘어난 부분 때문에 오히려 매도가 나오면 한 번에 바스켓 매도가 그렇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빠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일단 아직까지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일단 못 박아뒀을 때 네. 일단 지금 본부장님은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지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긴 기간 동안 조정을 겪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지 이 두 쪽에서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계세요? 저는 사실 하락의 폭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합니다. 왜 그렇군요. 그러느냐면 매수대기 자금 자체가 워낙 많기 네네. 때문에 저는 하락의 폭이 예전에 이제 우리가 겪었었던 뭐 고점 대비 뭐 20%이 정도의 딱 폭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플랫하게 흘러가면서 도대체 어떤 섹터, 어떤 기업이 그러면 올라갈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많이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큰 물줄기라고 보여지는 반도체, 로봇, 에너지주들은 저는 그대로 좀 보셔야 된다고 봐요. 네. 하지만 이들에게도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약 2달 동안 네. 삼성전자 100%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도 그만큼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샀다라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11월 달, 12월 달, 1월 달에도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욕심일 수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들이 쉬어가는 동안 그들의 수급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섹터만 있다면 저는 우리나라 지수도 조정을 잘 이겨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 네. 공교롭게도 반도체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저는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가 잘 커버를 할 수 있는 뉴스 플로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지수에 대한 부분은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분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11월과 12월 달이 되어야 저는 피로감을 좀 덜 느끼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어가는 동안 메꿀 수 있는 섹터가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나 2차 전지 쪽으로 말씀을 좀 주셨고 환율도 하나 좀 보고 넘어갈 텐데 오늘 보니까 1,443원 20전 지금 현재 좀 지나가고 있는데 1,429원까지 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외국인이 좀 돌아와 주려면 환율도 안정세를 좀 찾아야 되는데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상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가지고 가야 돼요? 사실 만약 우리나라만의 원달러 환율의 문제라고 하면 상방 하방을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해두고 위험 신호로서 받아들여야 되긴 네. 하는데 저는 요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그래요?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원화의 약세가 문제가 아니라 달러의 강세가 문제인 거거든요. 이 말인 즉 원화만 약세가 아니라 유로화, 다른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 모두 지금 약세임을 뜻하는 부분이라서 네. 원달러 환율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이게 맞아?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인 게 그러니까요. 과연 맞을까라는 고민이 되겠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원화만 약세가 아니라 다수의 이제 화폐 가치가 조금 약세인 상황이라서요. 절대 수치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네.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시장도 빠지기 시작하면 이유를 가져다 붙입니다. 환율? 그렇죠. 근데 만약 또 시장이 여기서 빠지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는 AI 고점 논란 혹은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두 번째로는 환율이 우호적이지 않으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팔고 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가 맞아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환율에 대해서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체크는 해야 되는 포인트. 더군다나 찝찝한 건 계속 외국인들이 파생시장에서 선물 포지션을 팔고 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매수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고려하면서 저는 분산 투자를 지금은 더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니까요. 이게 달러만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일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상승 종목수랑 하락 종목수가 오늘은 그래도 비슷하게 좀 흘러갑니다. 어제는 뭐 하락 종목수가 워낙 많아서 좀 깜짝 놀랐을 텐데 그래도 한숨은 좀 돌리면서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테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2차 전지입니다. ESS 관련한 뉴스가 있죠.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LG 엔솔이 오라클에 ESS 배터리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삼성 SDI도 테슬라랑 공급 계약 소식이 물론 공식적이진 않지만 일단은 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 비워지는 수급들을 2차 전지랑 제약 바이오가 메꿔줄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반응도 일단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챙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도 열어볼게요.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어제 크게 흔들림이 좀 나왔다가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만회를 하는데 뭐 떨어진 거에 비하면 아직 좀 부족하긴 하죠. 삼성전자는 다시 또 음전을 했네요. 약보합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부분. 다만 10만 원 선은 현재 지켜져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60만 원 선 이탈 나왔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는 HBM4 관련해서 가격 인상 50% 인상한다라는 내용도 있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유리기판입니다. 오늘 뭐 특별하게 나온 뉴스는 사실 제가 못 찾았는데 뭐 삼성전기 브로드컴 이슈 있었고 그다음에 앱솔릭스랑 AMD 유리기판 관련해서 뭐 인증 이야기도 있어서 오늘 좀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건지 이어서 함께 좀 본부장님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쪽부터 열어볼게요. 일단 외국인이 확실하게 팔고 있는 시장임은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기대가 그렇게 없었던 2차 전지를 삼으로써 네. 수익을 좀 보존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의 특징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좀 모르실 것 같은데 솔리드 파워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솔리드 바로 이제 파워. 전고체 관련 기업인데 그 기업의 주가가 50%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솔리드 파워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올해 삼성 SDI와 가장 강력하게 링크가 있었던 그도 그럴 것이 전고체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지금 출발은 삼성 SDI가 그렇죠. 유일하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반도체가 아니죠. 2차 전지 내에서 전고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맞아요.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과 같은 기업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보다 지금 강한 모습을 그러네요. 보이고 있는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연속성은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2, 3주 전만 하더라도 기존의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은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해액 관련주들이 먼저 시세를 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전고체 상용화에 대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보면 50%가 지금 넘어가는 어떤 발전 단계를 보였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주요했기 때문에 저는 만약 2차 전지에서 연속성으로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한농 화성을 한번 지금 위치에서 공략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지지만 전고체는 사실 가격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말로 상용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 분야.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만 저는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최근 2차 전지가 그러면 가장 강했던 이유는 단연 ESS 그렇죠. 에너지이기 네. 때문에 이쪽을 바라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포스코 퓨처엠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삼성 SDI도 그렇고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테슬라로부터 ESS 에너지 수주에 대한 이야기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에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팩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진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렌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ESS 하면 한중 NCS가 가장 기술력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어서 종목을 압축을 한다면 나는 기존의 소재 쪽으로 보겠다. 그러면 네. 포스코 퓨처엠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이제 하드웨어 쪽, 배터리 팩케이스 쪽을 보시겠다. 서진 시스템과 이렌텍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냥 ESS 전반적인 솔루션이라든지 인프라를 보시겠다라고 하면 한중 NCS가 가장 좋은 정답지가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ESS 내용까지 좀 점검을 해봤고요. 전고체 솔리드 파워라는 종목 급등하면서 같이 영향받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리튬 쪽도 같이 좀 볼게요. 오늘 이쪽도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톤당 8만 위안이 좀 넘어선 상태인데 어쨌든 그동안 문제였던 역레깅을 해소할 수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셀 쪽보다는 리튬 관련된 소재 쪽에 대한 관심도도 지금부터는 좀 높여도 괜찮을까요? 선반영이 좀 됐죠. 이미? 아무래도.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시총이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5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아무리 흑자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그 금액 쉽진 자체가 않죠. 시가총액 15조가 내야 되는 숫자라고 보면 택도 없는 숫자이라서 저는 강력하게 상승세가 그렇군요. 나오기에는 모멘텀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싶고 선반영이 안 되어 있었다면 아마 이런 뉴스들이 추가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데 가장 강력한 명분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비엠만 놓고 보더라도 바닥 대비 벌써 50% 이상 상승을 해주는 맞아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시기보다는 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명분이 있는 포스코 퓨처엠 부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상승 탄력이 다소 아쉬운 게 뭐냐면 네. 리튬 가격의 상승도 있었지만 중간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있었죠.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 다툼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잘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의 모멘텀이 조금 사그라들었다라고 좀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가 상대적으로 지금 저조하긴 하지만 코스닥 증시가 가야 된다면 제약바이오만 가서는 안 됩니다. 전체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38%, 2차 전지가 아무리 비중이 줄었어도 계산을 해보니까 25%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2차 전지도 이제 코스닥 지수가 간다면 반드시 동행해줘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했을 때 가장 확률 높은 기업에 집중하는 게 저는 더 맞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2차 전지가 꽤 되네요, 규모가. 그렇죠. 25% 네. 정도 된다고 하니까 같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반도체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약간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원래 아까 매수로 찍혀 있었는데 지금 매도로 좀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투톱은 현재 삼성전자가 약보합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대로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을 했습니다. 사실 고점이었던 날 최근에 네. 그날 사신 분들이 아니라면
거의 다 수익권에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보유자분들이 어제를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일종의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 번은 털고 갈까요? 저는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하고 그렇군요. 다시 이제 담아가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요. 매도를 안 하게 되면 수익은 안 아닙니다. 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매수보다 어려운 게 매도 힘을 이번에도 저 또한 한 번 더 느끼는데 제가 이제 매도를 조금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정말 나올 만한 뉴스들은 이제 다 나왔다라고 좀 보여져요. 가장 한 가지 마지막까지 남은 건 미국과 중국의 관계였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맹이는 빠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블랙엘 칩에 준하는 제품이 중국에 건너가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뉴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저사양에 중국 가는 것은 괜찮다라는 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선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새롭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반도체는 펀더멘탈이 흔들린다기보단 센티멘탈 쪽으로 잠시 쉬어갈 수밖에 없는 현재 구간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멱살을 잡고 오픈 AI가 그동안에 계속 좀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AMD, 이번엔 인텔, 이번엔 뭐 브로드컴, 이번엔 어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자칫 위태로웠던 순간들을 잘 이겨냈지만 간밤에 또 엔비디아 혼자 또 빠지는 것을 놓고 봐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다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그때까지는 서로 눈치 보기를 하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여겨져서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엔비디아가 19일로 제가 기억을 네. 하고 있는데 19일까지는 일단은 좀 경계심을 가지고 반도체 쪽은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쿵 한번 꺼지고 지금 다시 지킨 자리가 삼성전자가 10만 원이고 SK하이닉스는 한 60만 원 하회했지만 58만 9천 원이긴 한데 각각 이제 10만 원과 60만 원 이렇게 마디 주가에 대해서는 또 다시 또 특별한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와 오늘 이틀만 가지고는 판단은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10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네.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위에 있느냐, 10만 원 밑에 있느냐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만약 뭐 1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끼듯이 삼성전자에게는 지금 10만 원이 중요한 마디 가격이라고 좀 보여져서 10만 원 위에 있다면 아마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우르르 따라갔다가 또 1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또 우르르 밑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지금의 마디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를 더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물론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보다 결국 SK하이닉스가 아니냐라고 또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갈 때 같이 가야 되고 밀릴 때 또 같이 또 밀려야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둘 다 갔으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못하다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중심을 저는 잡아서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준비를 좀 해놨었는데 일단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마디 주가 10만 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유리기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작은 테마들 보면 유리기판도 그렇고 오늘 시작하고 나서 CXL도 흐름이 좀 나쁘진 않거든요. 엑시콘도 한 8%대 상승률 현재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 안에서 잠깐 신기술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이 가장 좋은 쪽은 좀 어디로 봐야 될까요?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크게 시세가 나기는 맞아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유리기판 쪽을 가장 유망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간밤 미증시도 그랬고 최근에 미증시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기술력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액체 냉각.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고 그 데이터 센터에 요구하는 사양이 높아지면 반도체 칩에 대한 스펙은 올라가죠. 스펙이 올라가는 만큼 HBM을 더 높게 쌓아야 되고 더 높게 쌓으면 문제가 되는 건 결국 발열이기 때문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잡으려면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안 그래도 비싼 제품에 더 비싼 기술력이 들어가면 더 비싸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유리기판이라고 알려져 있고 두 번째 기술은 HDD 플랫폼에 대한 플래터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USB 저장 장치라고 보면 되는데
아니 뜬금없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죠. 여기에 백업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SSD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많이 썼던 바로 이 HDD 플래터도 지금 많이 늘어나는 상황. 디지털 웨스턴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네. 있는 것도 이 이유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을 때 가장 부합하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JNTC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JNT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TGV 장비 쪽으로만 알고 있겠지만 신사업으로 바로 HDD 쪽과 지금 말씀드리는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매출은 HDD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만약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주가의 퍼포먼스와 어떤 성과를 저는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유리기판을 그래도 가장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투톱이 어제 크게 흔들렸지만 네. 전반적으로 투톱은 주도주니까 홀딩하고 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략이 소부장 안에서도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캐펙스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그러니까요. 하지만 증설에 대한 어떤 수주 이야기는 조금은 뜸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보실 때 네. 저는 이제 수주 잔고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JNTC를 보시거나 아니라면 EUV 펠리클 장비 쪽 SNS텍과 FST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펠리클 장비로 국산화한 기업은 없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하지만 이제 2년 전부터 삼성전자와 FST 그리고 SNS텍이 서로 지분을 교환을 하면서 바로 EUV 펠리클 장비를 계속 개발을 해 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최근에 뉴스를 좀 확인을 해봤을 때는 SNS텍의 지금 신규 공장에서 네. EUV 펠리클 장비 양산에 가까운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만약 장비 쪽을 보신다고 하면 이런 스토리 라인이 좀 깔려 있는 쪽을 집중을 하셔야 저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소부장 전략까지 점검을 해봤고 탑픽 종목도 좀 궁금해요. 그럼 네. 유리기판 안에서 한번 좀 찾아볼까요? 네, 일단 뭐 유리기판 하면 다들 삼성전기 아니면 SKC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거나 맞아요. 최근에 이제 상승 변동성을 보면 필 옵틱스가 이제 눈에 띄시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이야기 드렸던 JNTC를 바라보는 게 가장 현실성적인 측면으로는 높다, 확률이 높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유리기판은 얼마만큼의 수율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 해봤으니까. HDD 플래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율의 문제가 아니라 많이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만 좀 따져볼 수 있는데 지금 많이 팔릴 수 있는 지금 업황 환경이라서 캐시카우 역할을 단든하게 한 상태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저는 더 안전하지 않을까? 만약 유리기판 여기서 수율 낮고 상용화 안 되면 삼성전기, SKC, 필옵틱스, JNTC 다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에 조금은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부 부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금 당장의 상승 탄력도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유리기판이 기대감은 있지만 신기술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쵸. 거죠. 근데 오히려 그거 말고도 든든한 캐시카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같이 주셨습니다.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2% 정도 넘게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이른바 검은 수요일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코스피가 3,800선까지 벗어나게 됐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 낙폭을 좀 축소해 나가면서 그래도 잘 버티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반면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 과도한 하락에 대한 되돌림 심리가 다시 좀 스며드는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 시장은 어제의 여파를 좀 더 이어가게 될지 혹은 만회를 해 나갈지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양시장 그래도 상승 출발해줬습니다. 기초 체력이 좀 탄탄하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코스피는 4,100선을 장 초반에 좀 찍기는 했지만요. 그보다는 상승폭을 살짝은 줄여가고 있습니다. 1%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4,045선에서 움직입니다. 코스닥도 900선 넘어줬습니다. 강보 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에서는 지금 역시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에 위치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5천억 원 넘게 지금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그래도 방어해주면서 잘 담아주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원래 외국인이 매수로 좀 출발을 했었는데요. 결국 매도 전환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유일하게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요즘 외국인의 추세들을 좀 살펴봤을 때 코스닥의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지금 흐름에 따라서 487억 원 매도 전환해준 모습들 확인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상승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냐면요. 일단 전기가스업이 4% 넘는 급등세 시연해줍니다. 이어서 전기전자 오늘 소폭 만회해 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1.84%의 상승률 찍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험과 금융업입니다. 마찬가지로 1%대 오르고 있는데요. 이 배당주의 계절이 돌아왔죠. 사실 어제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으로 좀 선방을 해줬던 쪽이 보험과 금융 그리고 통신 업종이었습니다.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이 내년에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안정적으로 더 회복해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조업과 철강 및 금속 또한 상승 업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하락업종은요. 증권이 3% 넘는 하락세를 시연해줍니다. 이어서 기계와 건설업도 1%대의 내림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종이, 목재와 비금속, 광물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상승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금융이 2%대의 상승률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료 정밀기기, 종이, 목재도 오름세 시연해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 코스닥 안에서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오락 문화가 3%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오락 문화, 특히 엔터주가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들썩이는 모습들이 나왔죠. 특히 이 안에서 하이브가 특히나 좀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실적이 내년부터 이제 좀 반등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주요 메인 그룹들이 컴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이어졌는데요. 일단 오락 문화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약도 오늘 내립니다. 0.7%의 하락률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부터 섬유, 의료, 운송, 장비 및 부품까지도 내림세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내에서 거래대금 상위 업종,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투톱이 그래도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 AI 기대감이 또 다시 재점화가 되면서 반도체 투톱 프리마켓에서부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SK하이닉스는 4%대의 상승률을 프리마켓에서 시연을 해줬었습니다. 지금은 2.76% 오르면서 59만 5천 원, 60만 닉스 그래도 가까이 도달하고 있는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 모두 이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AI 관련 종목들이 강세 마감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을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10만 7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낙폭이 좀 특히나 컸습니다. 그래도 오늘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일단은 하락 전환한 모습 2.99%의 내림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수주 기대감 본격화로 인해서 증권가들이 목표 주가를 일일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이버도 오늘 2% 내리고요. 산일전기 또한 2% 내립니다. 각각 좀 살펴보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이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홀로 웃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3분기도 홀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GPU 쪽에 1조 원 넘게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오늘은 단 2호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이 안에서 앞으로의 AI 전략들과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산일전기는 오늘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변압기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들을 좀 받고 있었는데 1.79% 내림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타가 4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가 대비했을 때 7배 정도 오른 모습들 나타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또한 3% 넘게 오르면서 이제는 96,000원 선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영이 오늘 급등세가 눈에 띕니다. 13%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3분기 호실적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점까지 포착이 됩니다. 로보티즈는 5% 내리고요. 뉴로핏 8%대 급등세 시연해주고 있다는 점 현재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현재 지수는 개장 초반 대비해서 큰 변동은 없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선물 쪽 여전히 매도 포지션 찍혀 있는 상태고요.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오늘 네이버 쪽 단 2호 컨퍼런스 행사 있습니다. 여기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되는지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